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논리를 다 끝냈고, 이제 본게임 들어가서 회계 기준에 맞춰서 각 과목별로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 내용을 공부하는데 분량은 많고,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하지만 설명 과정은 전부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뺄 거는 뺄 거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포인트 체크할 때 그거를 꼭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배워서 강의할 것도 아니니까 오로지 시험만 합격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합격의 방향을, 내용을 제시하겠다 이 말이에요. 가장 기본 원리는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접근하는 건 이제부터 자산을 공부한다, 부채를 공부한다, 자본을 공부한다. 자산이다. 자산의 종류는 많다, 안 많다? 아주 많은 종류가 있죠. 자산이라는 거.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기초 지식이 있는가? 그럼 어떤 회계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자산의 증가는 무슨 변 쪽이기로 간다? 차변. 감소는 다 하신 거예요. 그게 다예요. 네. 다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이런 증가했을 때 차변에 기록하는 이 자산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종류가. 크게 궁금한 거예요, 일단. 자산의 종류는 거래 발생 형태에 따라서 수십 가지가 나타나요. 자산의 분류들이 이게 지금. 이거 다 애울까요? 애우지 마. 그냥 내버려둬. 보고 느낌만 파악을 해. 그렇잖아요. 제 딸이 옛날에 시험을 보고 나서 담임 선생님을 저 오래요. 같이요. 그때 딸애가 주관식 쓴 거를 보래. 봤더니 참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 임진왜란은 이해하셨냐고요? 언제 일어나는가? 그 썼더니 딸이 답이 오래전에. 네. 그래서 야, 우리 맞잖아. 오래전이지. 어제 했습니까? 그러지 난. 애비도 똑같야. 네. 그 밑에 답은 더 웃겨요. 가장 마음속에 남는 인물 쓰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대뜸 쓰는 게 뭐예요? 예? 영웅 이순신 썼겠지. 근데 다른 그거 안 썼더라고. 아버지 안 썼어요. 네. 벼슬도 없이 전쟁에 이슬로 사라져간 그 병사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난 또 딸을 보호하는 입장, 보수지로 갔지. 그 담임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역사의 기록이 되지만 졸지에 끌려가서 열심히 싸우다 죽은 사람은 뭐냐고, 이게. 한중 흑이 된 사람들은. 그 사람은 생각 안 했냐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더라고 또. 그래서 인사했지. 다음부터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다 이거지. 제가 하는 말은 임진왜란은 오래전에 일어난 것, 그 정도로 기억하라는 것은 아, 흐름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산은 제일 먼저 빨리 움직이거나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유동. 다시 뭐예요? 유동.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주기나 결산 기간을 봤을 때 오래도록 회사에 머물 수 있는 것들, 이걸 뭐라고 그래? 비유동. 그 자산은 크게 유동과 뭐로 한다? 비유동으로 구분해봐라.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재무상태표 차변을 기록할 때 순서를 지켜라. 그 원칙이 유동과 그 다음 뭐예요? 비유동의 순서를 지켜라. 그럼 그 순서를, 유동과 비유동의 순서만 지키면 되지, 이 나열의 순서까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내에서는
재고 자산을 위에 쓰든 밑에 네 마음대로 하라. 네 마음대로. 그 뜻이에요, 이게. 유동, 비유동. 그 다음에 아까 이 자산 중에서도 애 딸린 자산들이 있어요. 애 딸린 거. 애 딸린 건 아까 우리 무슨 계정? 평가 계정. 무슨 계정? 평가 계정. 직접법으로 안 할 때는 평가 계정을 둬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계정들. 그걸 평가 계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유동자산 중에는 당좌자산이라고 있어요. 당좌. 그런 바로 회계 기준에서는 유동, 비유동이 되지. 당좌, 재고 구분 안 해요. 거기서는. 회계 기준에서는. 그냥 제가 편의상 당좌라는 의미를 가르쳐 준 이유는 나중에 재무 분석할 때 쓰기 위한 거예요. 이 당좌 자산은 뭐냐? 채권자들이 빚쟁이들이 회사에 와서 돈 달라 얘기했을 때, 채권 달라 했을 때 즉시 현금화 시켜서 줄 수 있는 자산. 그걸 뭐라 그래요? 당좌 자산. 당좌. 그럼 쉽게 해서 당장 갚을 수 있는 것들. 돈 갚을 수 있는 자산이다. 그래서 당좌 자산은 현금과 예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참 어려운 말이 나오네, 이거. 아, 이거 할 때마다 머리 아파요.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 학생들.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와, 지식이 길다 말이. 이게 뭐냐고요? 우리가 회사에서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주식 같은 거 사 안 사, 회사에서. 회사에서 주식이나 사채, 증권 사잖아요. 그 증권을 빨리 팔 것들을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이렇게 길게 말을 써. 주식이나 사채야. 매출 채권은 외상대금 받으름이고. 그럼 상품 위에 물건을 팔고 안 받은 걸 미수금이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된 걸 단기 대여. 그 다음에 상품을 사기로 하고 미리 대금을 땡겨만 준 상태를 선급금. 비용을 주기는 줬는데 내년 거 미리 땡겨준 비용들이 이걸 선급비용. 무슨 비용? 선급비용은 내년에 충당할 비용이지 올해 건 아니니까. 그 내년 거니까 미래 효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자산 계정이다. 수익도 못 받은 거, 미수 수익, 이게 다 당좌 자산. 그럼 재고 자산은 상품 이런 거, 제품 이런 거 대표적인 것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유동에는 투자 자산, 투자성 갖는 거. 첫째, 장기성 매출 채권, 장기 미수금, 그 다음에 또 기타 포괄 손익. 아, 이것도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이 비슷한 데에는 단기 손익이고 기타 포괄이라고 나와요. 이 기타 포괄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혼동해요.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 얘는 뭐냐? 증권을 투자하더라도 주식이나 사채를 회사에서 구입하더라도 단타 목적일 수도 있지만 장기로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장기성일 때는 요 밑에, 네, 여기 금융상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나중에 설명하고 상각 후 금융자, 이것도 바로 뭐냐, 사채는 사채인데 이상한 방식으로 계산한 사채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 종전에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시험 문제 한번 출제됐어요. 배우냐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지문에 나오는데 뭐예요? 투자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사용을 목적으로, 다시 뭘 목적으로? 사용을 목적으로, 영업용이나 업무상 쓰기 위해서 구입해놓은 자산들이에요. 첫째가 토지, 그 다음에 짓고 있는 자산들. 건물 짓고 있는 것들. 이런 게 다 유형자산 중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특히 뭐 건물도 있고, 교량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구축물도 있고, 뭐 기계장치, 선박, 이게 전부 다 유형자산들이에요. 그 다음, 무형자산도 있어요. 형태는 없지만 자산적 가치가 있는 거. 첫째, 브랜드명. 다시 뭐예요? 브랜드명.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장사하고 싶다. 그럼 대리점이 아닌 이상은 독립된 업체라면 삼성의 브랜드를 사야 돼, 안 사야 돼? 고가에 들어가 아니면 저가로 가? 엄청난 고가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닭집을 차리더라도 뭐 허림인지 하림인지 뭐 허슬렁인지 뭐 무슨 뭐 페리 까란지 뭔지를 체인점을 맺지 않으면, 다시 뭐를 맺지 않으면 그 브랜드를 쓰면 돼, 안 돼? 사서 쓰려면 엄청난 고가를 지불해야 돼. 브랜드 명칭도 하나의 무형자산이죠.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이라서 혹시 특허권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또 영어권도 역시 자산이죠. 무형자산. 영어권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 그래 우리 닭집으로 얘기하자. 통닭집. 통닭집이 장사가 잘 되면 거기에 그 사람이 투자된 게 보증금 5천, 시설비 4천, 기타 뭐 직기 입건 해서 1,000만 원 들어갔대. 그럼 그 사람이 투자된 건 총 얼마예요? 1억. 그런데 내가 그 가게 점포 인수할게요 그랬더니 1억은 기본 줘야 되고 있는 재산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권리금 5천 달래. 그럼 권리금 주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권리금 돈 준 거, 그걸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 무슨 권이요? 영업권. 그것도 돈 주고 산 사람 있어, 없어요? 있지. 점포 잘 되면 권리금 줘야지. 그 웃돈 준 거지, 한마디로. 이걸 영업권이라고 그래요. 광학은 필요 없고. 그 다음 우리가 열심히 일하려면 가게나 점포가 필요하는데 직접 자기가 소유하지 못하면 남 가게에 세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그 월세 들어갈 때 월세만 따박따박 줘야, 아니면 보증금도 내놔요. 보증금 내지. 이때 보증금 맡겨놓은 건 오래 가요, 짧게 가는 거예요? 기본 2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기타 비유동 자산이죠. 그 다음에 사용이 제한된 장기성 예금들. 얘는 또 뭔 자산이냐? 이거 잘 들으세요. 나중에 좀 공부할 거예요. 이제 다 공부할 내용들이 이게. 사용이 제한돼 있다.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공부할 거지만 회사에서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예금해 놓은 게 당좌 예금 들어보셨죠? 그죠? 그럼 당좌 예금에 가입하면 수표를 남발해서 부도할 수 있으니까 은행에서 보증을 서줘요. 은행에서 뭐 서줘요? 보증. 그럼 보증을 쓸 때 그냥 해줄까? 담보 달라 그럴까? 특히 예금 담보를 하죠. 그래서 오래 맡긴 예금 담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장기성 뭐예요? 예금이라고 그래요. 뭐냐? 사용 제한되는 거, 그거. 그 다음에 이연 법인세 자산. 이것이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원래 법인세는 비용으로 내야 돼. 이것도 나중에 다 공부하지만 잘 들으세요. 회사에서 계산한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이익을 가지고 법인세를 내걸랑요? 다시 한번 당기 순이익의 몇 프로 내는 게 법인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월급 탈 때 소득 가지고 내는 건 소득세고, 법인이 운영하면서 순이익이 나오면 그 법인세라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법정계약이에요. 세법이라고 하는 법률상의 계약이에요. 법률상의. 그러면 우리가 진정 회계 처리할 때는 잘 들으세요.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인데 법인세가 20%라면 20만 원이 법인세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 20만 원 계산해서 법인세 뚝딱뚝딱 만들어 낼걸랑? 근데 진정한 법인세는 회계로 맞춰야 돼요? 아니면 세법으로 맞춰야 돼요? 그들이 요구한 건 세법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당기순이익 가지고 법인세 계산 다 끝내놨는데 세무 조정을 했더니, 무슨 조정? 세무 조정을 했더니 세법상의 이익이 더 많은 거야. 세법으로 계산하니까. 그러면 세법상의 이익이 더 많아서 법인세를 갖다가 5만 원이 더 발생했어요. 2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이 나온 거야. 그럴 때 이 5만 원이 회계상과 세법상의 법률상 차이가 나오죠. 나와 안 나와요? 그것은 나중에는 언젠가는 회계와 세법은 만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에 도달할 때까지 일단 보류시키는 거. 이걸 우린 이연법인세 자산.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럼 자산성일 때는 자산, 또 반대로
더 내야 할 것은 뭐예요? 부채.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라는 말을 이제 종종 듣게 돼요. 그렇다고 이걸 막 전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연법인세는 회계와 세법상의 차이로 인한 차익이다. 그럼 이것은 바로 자산성을 갖는다. 다시 무슨 성? 자산성.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차이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평가 계정. 애 딸린 것들이 있다. 애 데리고 다니는 계정들이 있어요, 이게. 애 데리고 다니는 것. 특히, 건물은 100만 원짜리다. 올해 감가상각을 했다면, 무슨 상각을 했다면? 감가상각을 100만 원 했다면, 건물의 가치는 얼마예요? 1000만 원짜리라고 하면 건물이. 900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는 이렇게, 건물 1000만 원 적고, 그냥 다 적어버려. 감가상각 해도 그냥 무시해, 개무시해. 그래 놓고 나서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 이렇게 적는다고. 그럼 이 누계액은 요 건물에 대한 마이너스 평가 계정이라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는 건물 1000만 원 적고 밑에다가 괄호 열고 감가 누계액이 대변에 뭐 붕괴됐던 걸 차변에 끌어와서 여기다 마이너스로 100만 원에서 900만 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애 딸린 것들은 본 애미에 뭐 한다? 마이너스 형태이다. 다시 한번 애 딸린 것들은 애미에 뭐예요? 마이너스다. 이게 자산평가 계정이죠. 그럼 평가 계정 중에 하나가 아까 했던 거 무슨 가치 할인 차금,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러면 여기 있는 장기성 매출 채권이 원래 계약은 1000만 원인데 실제 현재 가치 계산했더니 얼마냐? 320만 원이 미래 이자더라. 그럼 이것을 갖다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써서 1000만 원에서 320 빼면 얼마? 680만 원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럼 평가 계정이란 애미를 갉아먹는 계정이다. 다시 한번 뭐예요? 애미를 갉아먹는 마이너스 계정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자산평가 계정은 그렇게 마이너스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평가 계정은 사실상 자산도 아닌데 자산의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럼 자산을 빼준다면 분기할 때는 평가 계정은 대변에 적어야 돼요? 차변에 적어야 돼요? 대변에 적어야 자산을 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대변에 나타났다가 결산 때 차변으로 다시 와서 마이너스로 표시될 자산들이에요. 그래서 평가 계정이다. 무슨 계정? 평가 계정. 이걸 자산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산의 평가 계정이라고 그래야 돼요. 정확한 답은 그래요. 그럼 이런 것들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감가상각 누계, 그 다음에 못 받을 걸 예상하는 손실 충당금, 이것도 전부 다 이제 하나씩 다 공부해요, 이제. 그래서 아까 우리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할 때 머리 아팠잖아요. 요리하고 조리 빼고 막 하라고 그랬죠. 그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계산해야 되걸라. 그런 거 이제 다음 시간에 열심히 또 공부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직접 우리가 계산도 해보고 그럴 거예요. 그럼 자산에 대한 흐름을 다 잡아봤다는, 아, 이런 것들이 자산이구나. 그럼 뭐냐? 우리 회사가 통제할 수 있고 금액이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고 미래의 효익이 다 발생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유동, 비유동, 자산평가 계정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배워야 할 내용들 아직 본게임 안 들어갔습니다. 자산에 대한 회계상의 용어를 알아야 돼요. 용어. 아직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건. 선을 잡고 있습니다. 칠판 보시고요. 우리가 회계를 배울 때 회계상의 용어가 많이 나와요. 뭔가? 첫째, 기초에서 결산 기말까지 된 과정에서 처음에 이걸 배워요. 이 자산을 취득했을 때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할까? 이 과정을 보는 거예요, 과정. 그러면 잘 보시면 매출채권, 외상대금 이런 것들은 외상대금 이런 것들은 1000만 원어치를 팔았다, 외상이 있다. 결산 때 갔더니 외상대금을 다 받을지 안 받을지는 확정할 수 없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1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정도는 10%는 못 받을 것 같다. 대손될 것 같다.
라고 채권을 평가하는 게 매출채권의 평가예요. 다시 무슨 채권의 평가? 매출채권의 평가. 그럼 이때 평가에서 소례난 금액, 그걸 우리는 이제부터 매출채권의 손상차손. 무슨 차손? 이제 이 용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권도 주식이나 사채를 갖고 있을 때, 주식이나 사채를 갖고 있을 때 그 금액은, 시세 가격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물론 사채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자도 받고 배당도 받겠지만 그건 별개로, 증권을 갖고 있다면 기말 결산 때 가서 시세가 얼마인가를 봐야 돼. 또 시세. 그 시세 봐서 시세가 원래 산 역사적 원가보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내려갈 수도 있죠. 요즘 증권 시세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맨날 증권을 해서. 안 하셨군요, 지금. 네, 내일 모레 10,000포인트 가게 생겼어. 잘 가고 있어요. 이제 과거에 부동산 투자 자금들이 어디로 다 모이고 있어요? 네, 주식으로 다 모이고 있잖아요. 그럼 기업이 좋아지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막 그냥 10,000포인트 올라갈 때까지 사고, 탁 낮추는 거, 우리가 의도적으로. 먹고 튀게, 우리가. 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 증권 같은 경우는 시세 형성이 있다 보니까 거래소의 가격 등이 등락을 많이 한다고. 그럴 땐 등락할 때마다 가격을 조정하면 장부가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죠. 그래서 보고 기말에 가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기본이. 그 투자된 내 주식이 역사적 원가, 과거에 기록된 게 1,000만 원인데 결산때 가보니까 1,200이 됐더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그러면 현행 원가를 반영해 주자. 현행 가치를.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평가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걸 증권 평가라고 그래요. 또 특히 이제 주식이 있기는 있는데, 사채가 있기는 있는데, 기업이 흔들리고 뭐 하면 사채의 현재 가치가 폭락을 해요, 안 해요? 폭락하죠. 주식도 폭락하죠. 그런 걸 대비해서 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회사에서는 바로 뭐냐, 경영자는 그 금액을 평가해서 손실이 큰 것들, 다시 뭐가 큰 것들? 그걸 갖다가 손상 차손의 인식이라고 그래요. 다시 무슨 차손? 손상. 그 손상이라는 게 참 많다. 그 다음에 또 재고자산 쪽에 가서는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재고량이 부족하거나 남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남을 수는 없겠지. 재고량. 그럼 제일 먼저 회계상에는, 장부의 회계과에서는 이 재고량이 창고에 1,000개가 남았는데, 이게 실사 확인을 해봐는 거예요, 결산때 가서. 그래서 창고에 지키고 있는 창고의 관리, 창고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 직원한테, 야, 재고장 가져와. 다시 무슨 장 가져와? 재고장 가져와. 그럼 그들이 낱낱이 재고조사를 다시 해야 안 해? 해서 가져오지요. 근데 회계상은 1,000개가 남았는데 재고 상세는 980개밖에 없던 거야. 그럼 20개가 부족해, 안 부족해? 부족하지. 부족한 건 어떻게든 결산 때는 정리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정리해야 제대로 보고하는 거지. 그걸 감춰? 감추는 건 횡령이지, 그게. 마이너스 횡령이지, 그게. 그래서 재고 감모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이 감모도 정상적일 수도 있고 비정상적일 수도 있겠지. 손이 탓하면 이건 뭐예요? 비정상 감모고. 정상 감모는 뭘까? 정상적으로 발생한다. 이 정도는. 특히 일반 상품 취급하는 회사들은 별로 안 발생하고요. 주로 정유업에서는, 다시 무슨 업? 정유업종에서는 자연 증발 나와, 안 나와? 뚜껑 따고 뭐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정상 감모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상 감모든 비정상 감모든 감모된 부분은 손실 처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걸 우리는 감모 손실을 인식한다. 지금 우리는 회계 용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평가라는 문제가 나오지. 재고자산은 이제 결산 때 가서 마지막으로 얼마에 팔 수 있는가? 실현 가능해. 무슨 가능해?
실현 가능액에 그래서 장부 금액보다 실현 가능액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적은 거야. 그럴 수 있겠지. 재고자 많이 쌓이는 것들은. 그럴 때 바로 뭐냐, 평가 손실도 인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유형자산은 사용을 아까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용했으면 뭐 토지는 그런 게 없겠지만 건물 같은 건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거에 대한 무슨 상각을 결행하라? 감가상각. 그런데 말입니다. 심각한 게 문제가 돼요. 뭐냐? 건물 좀 별로 안 나오겠고. 기계 장비가, 무슨 장비? 기계 장비를 들여놨는데, 이 기계가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는데, 50억을 주고 기계 장비를 들여서 열심히 생산할 때가 돌리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 50억짜리가 큰일 났네. 더 좋은 기계가 나와가지고. 무슨 기계? 현실적으로 이 기계가 구식 진보화가 된 거야. 구식이라는 건 뭐예요? 꼴통품 된 거야, 이제. 생각해봐요. 아무리 컴퓨터가 새 거일지라도 사양이 386에 머물고 있으면 되겠냐고, 그게. 그래서 이럴 때 급격히 가격이 하락한다, 안 한다, 기계 장비가? 그럴 때는 감가상각과는 별개로 더 떨자. 다시 뭐 하자? 더 떨자. 이것이 바로 손상차손. 다시 무슨 차손? 손상차손.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무형자산 딱 들어가면, 유형자산이 여기 들어갈 땐 처음에 어떻게 취득합니다. 가지고 있다가 바로 원가는 어떻게 잡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상각하겠습니다. 감가상각 할 거예요. 또 이런 손상이 발생할 때 손상차손 인식할 겁니다.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근데 무형자산도 똑같아요. 감가상각, 손상차손. 투자자산도 감가상각이라 손상차손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결산 때 다 손봐야 될 것들이에요. 손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는 많은 추정이 들어간다. 많은 뭐예요? 추정이 막 들어가잖아, 이런 게. 오히려 그게 목적 적합한 거죠. 현실성 있게 맞추는 거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닐지라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게 이거 잘 봐야 돼요. 결산이 여기까지입니다. 결산이 딱 끝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산의 갑자기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이 손상차손과는 별개로 급격히 상승하거나 급격히 또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장부를, 금액을 뜯어 고치는 거. 어떻게 뜯어 고치냐? 다시 평가해서 뜯어 고치는 거. 이걸 자산 재평가라고 해요. 무슨 평가? 재평가. 그럼 재평가는 언제 하느냐? 결산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재평가는 영업연도 재평가일 현재 스타트하는 첫날. 그러면 재평가일은 사업연도 무슨 일? 개시를 하는 거예요. 개시. 개시를 딱 재평가해서 다시 평가 자료를 잡자. 같이 맞추자. 그리고 이게 싫으신 분들은, 개시를 하기 싫으면 369 방식으로 해. 다시 무슨 구? 이 369 애울 거 아니에요. 이건 애울 거 아니고. 매년 3월, 매년 6월, 매년 몇 월? 9월. 이렇게 해서 연도에 바로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재평가하게 되면 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자산 재평가 이익은 경영주의 성과예요? 아니면 주주 자본이 다시 재평가되는 거예요? 자본 재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평가 이익은 주주들이 홀랑 다 먹습니다. 누가 먹어? 주주의 것이에요, 주주.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돼.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할 때 자산 재평가로 인한 발생한 잉여금은 주주의 것이므로 이런 재평가는 이익 잉여금으로 갖다 놔라. 다시 무슨 잉여금으로? 잉여금이 뭐예요? 주주 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글로 갖다 놔라. 이런 말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에서 공부할 내용들이 다 이거예요, 이거.
이런 걸 공부하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 자산 총론에 들어가서 꼭 해야 될 거, 이거 모르면 진도가 안 나가죠, 이제. 제일 중심이 뭐냐, 이제. 이러한 자산을 취득을 했을 때, 나의 얼마짜리 원가냐라고 원가를 잡아서 장부에 기록해야 되거든. 그러면 샀을 때는 현행 원가예요, 역사적 원가예요? 현행 원가예요. 지금 산 것은 됐어요? 사서 장부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 원가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현행 원가는 그랬잖아요. 지금 동일 자산을 취득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느냐를 평가한다. 그럼 직접 사서 장부에 기록해버리면 그건 역사로 가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대답도 안 해주고.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삐지면 되지 뭐 그거야. 저희 집에서 집사람 저보고 밴댕이래요. 금방 삐진대요. 우리 대개 집안에도 밴댕이 한 마리 있죠. 안 삐져? 그래요? 이성에 감정이 없나 보네. 자, 그럼 자산을 취득을 했다면 이제 역사원가 기록이 될 것들이지. 그럼 이런 역사적 원가를 기록할 때 취득을 하다 보면 비용이 거래 원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공부했죠? 역사적 원가 기록할 때 거래 원가는 자산 원가에 포함이다 안 포함이다? 포함. 그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래 원가가 산정 기준의 거래 원가 적용 방법, 거래 원가는 자산 취득에 따른 직접 관련된 원가, 즉 거래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냐? 언제까지가 거래 원가냐? 그 다음에 언제 지나면 이것이 관리 원가냐? 그걸 구분 못 해버리면 원가에 들어갈지 일반 비용으로 들어갈지 구분이 안 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산은 다 공통적이에요. 특별한 거 예외 하나 빼고는 다 공통적인 거예요. 뭐냐? 모든 자산의 원가는 역사적 원가로 갈 거니까 거래 원가를 일단은 포함이다 안 포함이다? 포함해서 원가를 잡는데 쉽게 얘기하면 상품 100만 원어치를 계약을 하고 우리 회사의 창고에 들어올 때까지 운반비 들어가 안 들어가?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바로 전문가 수수료도 들어가 안 들어가? 매입 과정에 필요하다면 건물 샀을 때 전문가 수수료 안 들어가나?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의 원가라면 거기서 수입 관세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또 부동산을 취득하다 보면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다 보면 거기에 또 들어가는 환급받지 못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중개수수료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래 원가구나. 그럼 어디까지가 거래 원가냐? 기준점을 못 잡으면 여러분들 이 문제 한 문제 또 틀려요. 기준점의 상품은 어디까지 거래 원가냐? 매매가 가능한 날까지 들어가는 거야. 다시 뭐가 가능한 날? 그럼 본인 소유로 통제가 이미 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처분이 가능한 상태. 자기 통제 처분할 수 있는 날. 처분은 매매가 가능한 날이니까 팔린 날이 아니라 팔 수 있는 뭐예요? 계기가 만들어지는 날. 그날까지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일반 상품은 우리 창고에 들어올 때까지 매입 운임은 무슨 운임? 매입 운임은 거래가 가능한 날까지 들어간 비용들이에요. 그래서 상품을 10,000원어치 사면서 운반비 1,000원 들어갔다면 이제 상품 원가는 얼마다? 11,000원 이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이해하셨냐고요?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을 토지나 건물 살 수 있어요. 토지나 건물. 유형 자산 사용하려고. 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했을 때는 언제까지를 말하느냐. 그 물건을 사서 내 자의적으로 통제하면서 사용이 가능한 날까지. 다시 뭐가 가능한 날까지? 사용이 가능한 날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그 부동산 원가에 싹쓸이 넣어라. 그것이 진정한 역사 원가다. 다시 무슨 원가다? 역사적 원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취득 원가가 결정이 됐으면, 이제 결정됐다 이거야. 취득 원가가 이미 결정됐다 이거야. 그럼 결정이 됐을 때 이제 그 이후에 취득한 다음에 후속 지출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 후속 지출은 다 이미 들어온 상태에서, 내 것이 된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는 건 다 관리비예요. 무슨 비? 경비, 그냥 일반 경비예요. 회사 비용이라고, 그냥 비용. 원가에 구성하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자동차 이미 들어왔어. 운행하다가 엔진오일 좀 교체하고 그랬어. 그럼 자동차 차값에 플러스 해야 돼? 그냥 경비로 써야 돼?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쉽게 얘기하면. 이걸 왜 지지고 볶으냐고? 아, 이거를 알아야 본단원 들어갈 때 포함입니다. 뭔데, 그때는 간단하게 얘기하지. 왜 포함하는 걸 알아야 될 거니까. 이런 것도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와요. 부동산 등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이 완료될 때까지, 이건 포괄적인 말이에요. 완료될 때까지라는 건 매매가 가능한 날, 뭐가 가능한 날? 사용이 가능한 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래 원가는 취득가액에 뭐한다? 포함시켜라. 다시 무슨 가격에 포함시켜라? 취득가격에 포함시켜라. 그럼 만약에 내가 상품을 살 때 운반비는 취득가격에 포함, 안 포함? 포함. 그 다음에 내가 팔 때 들어간 운반비는 안 포함. 그건 일반 경비지. 그것을 여기서 잡아놓아야 상품에서 안 틀린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품에 대한 매출운임을 매매 가격인 매출에서 막 빼고 난리를 쳐. 난리 치면 안 돼. 그건 바로 상품 매출임 판매비야. 무슨 비? 판매. 매입운임은 거래 원가가 되는 거죠. 이거 잡아놔야 돼. 틀을 못 잡으면 안 돼. 크게. 근데 후속은 나중에 지출된 건 다 단기 비용으로 다 떨면 돼. 관리 유지비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취득한 다음일지라도, 후속 지출일지라도 예외 규정이 있다. 예외 규정. 예외 규정은 나중에 들어가더라도 현재 안 팔리고 난 재고 상품에 남아있는 것의 예외 규정은 뭐냐? 자산성이 인정될 때는 나중에 들어가더라도 취득원가에 넣어주라. 뭐냐? 이런 게 자산성 인정이지. 제가요, 물건을 샀는데요. 들어가는 원가를 다 잡았어요. 이제 계산 끝났어요. 근데 그냥 팔까? 좀 더 가공시켜서 팔까? 그런 결정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러면 추가 가공비가 들어가면 그건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출 아니에요? 물건값에? 그런 건 원가에 가잖아. 이해하셨습니까? 후속에 나가더라도. 감 잡으셨어요? 물건값에 추가 투입된 거니까. 추가 가공비 같은 거. 그 다음에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건물을 10층짜리 샀다. 10억 주고 산 거야. 자산으로 처리했어, 이제. 원가 다 포함해서 10억이야. 근데 나중에 가서 유리창 깨지고 했다. 보수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관리 유지요. 유리창 끼우면 그 건물의 본질이 업그레이드 되나? 관리 유지죠. 그리고 그냥 수선 유지비야. 그냥 자산성이 아니고 비용이야, 그냥. 그런데 관리 유지 목적이 아니라 건물에 10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 그래서 시설 교체를 했어요. 아니, 시설 교체가 아니라 시설을 바로 뭐냐? 개조를 했어요. 개량을 했어요. 엘리베이터 설치비 1억 들어갔어. 그럼 그 엘리베이터는 단기에 써서 없어질 소모성 비용이에요? 아니면 장기간 가는 거예요? 그런 장기적인 지출은 이것은 다 자산의 뭐예요? 원가성으로 인정한다. 다시 자산의 무슨 성으로? 원가성. 그래서 초기 지출은 여기까지는 당연히 볼 것 없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들어간 것들은 이것이 효율이 증대인지 원가성 지출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개념이지. 그럼 나중에 공부하겠네. 아, 우리 유형자산을 공부합니다. 아, 건물을 샀습니다.
나중에 열심히 감가상각하고 있다가 보니까 건물을 좀 층수를 높여야 되겠어. 증축 같은 걸 했어. 하나의 물건에. 그럼 증축은 사용이라는 소모성 비용이에요? 아니면 재투자예요? 그럼 원가에 가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원가에 가산하면 또 원가가 늘어나, 안 늘어나? 그럼 이제, 이 감가상각에 또 뭐 변화가 생겼네, 이제. 뭐가 생겼어요? 변화가. 10억짜리가 1억이 재투자에 증축을 했으면 이제는 얼마 가지고 모델 잡아서 감가 들어가야 돼? 11억 가지고 해줘야지. 이런 걸 우리는 회계상의 추정 변경이라고 해. 무슨 변경? 그런 것도 다 생각하고 감안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회계라는 게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회계는 회계해도 회계가 안 되는 게 회계라고. 무슨 말이에요?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해. 회계는 회계하면서 회계해도 회계가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럼 전 절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가셔서 회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역시 그럼 투자자산으로 가야지. 다 할 수 있어. 사용 중이든 말. 그럼요. 어느 자산이. 뭐가요? 그럼 기간 정해지잖아요. 몇 년 쓸 것이 예상 기간은 다 해야죠. 그것도 다 추정치지. 왜냐면 일단 감가상각이 되고 있다는, 후속 지출된다는 거. 이것이 자산평가의 기준인 거예요. 또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얘기하죠. 공정가치는 내가 이 자산을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시장가치 맞죠? 그죠? 그럼 공정가치는 시장가치를 거래 원가를 감안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잘 들어. 이제 반전됩니다. 반전이 되는 거예요. 공정가치는 팔겠다는 유출의 기본이에요? 유입의 기본이에요? 유출. 그런데 내가 말입니다. 공정가치 10억짜리 부동산을 내 자산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자산이 얼마 나가느냐 공정가치를 알아봤더니 10억 나간디야. 그렇다면 10억이 공정가치가 맞아. 이건. 이해하셨냐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그럼 공정가치 10억짜리를 내가 산다. 그럼 공정가치의 유입 목적이에요? 유출 목적이에요? 유입이죠. 그럼 공정가치로 샀다는 것은 무슨 원가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역사원가로 가기 위한 과정 아니에요? 그럼 공정가치 자산일지라도 내가 샀을 땐 나의 취득이 되고, 누구의 취득? 나의 취득이 되고, 취득하다 보면 거래원가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 안 포함? 포함을 해야지. 산다는 것은. 판다는 가정하에서는 거래원가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하지만 내가 그걸 샀을 때는, 공정가치로 샀을 때는 그 취득이 된 거니까 취득원가에 포함이다 안 포함이다? 거래원가? 포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정가치가 나왔을 때 예상된 처분 가정가치인지 내가 들여올 것인지 그걸 구분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말을 하겠네. 내가 주식을 산다. 다시 뭘 산다고요? 주식의 공정가치가 100만 원이다. 이걸 내가 파는 게 아니라 산 거다, 살 거다 하면서 수수료 10,000원 들어갔어요. 그럼 내 원가는 얼마? 101만 원 잡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취득 원가를 잡아야 되니까. 공정가치는 처분된 시장가치고 처분한다는 가정의 시장가치고, 그럴 때는 거래원가를 감안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공정가치란 이렇게 나오면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공정가치라는 것은 거래원가를 포함하지 않는 공정시장의 가치를 말한다. 여기까지 정리고, 이 공정가치를 내가 취득을 했을 때는 취득 관련 재반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갈 때는 그 원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런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니까. 샀잖아. 나는 샀잖아. 지금 파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자산편 나가면서 그러겠네요. 자, 증권을 5장 샀습니다. 5장 사고 5만 원 갔습니다. 수수료 5,000원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는 그 자산의 공정가치는 비록 얼마지만 5만 원이지만 나의 장부에 적을 취득 가치는 얼마다? 55,000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한번 잡으셨어요? 그럼 그 공정가치는 유입이 되기 위한 가치예요? 아니면 유출할 가치예요? 유입되기 위한 거니까 결국 무슨 원가로 준비하고 있다? 역사적 원가로 가기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런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헛갈리잖아요. 교수님 가르칠 때요. 뭐요? 아, 공정가치는 거래원가 안 포함한다면서요. 맞지요. 그러면 왜 선생님 유가증권 사면서 증권 사면서 공정가치로 하시고 무슨 가치로 하시고 공정가치로 취득했으니까 그걸로 하시고 비용 있으면 더 하라 그러냐고.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유입을 전제로 한 가치니까. 다시 뭘 전제? 유입. 그래서 유입 가치에서 뭐가 있었어요? 현행 원가, 역사적 원가 두 마리는 전부 다 취득 원가에 재비용 포함 안 포함? 포함시켰잖아요. 그걸 구분 못하면 이제 1년 내내 헷갈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본 게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첫째 자산 중에서 무슨 자산? 금융자산. 잠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휴식하세요.